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관행이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의 2인자였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다른 경찰 고위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최고 지휘권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부 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별장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6년 만입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여부인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돈이 건네진 게 김 전 차관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어떻게 할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제 저녁 간사회동을 했지만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모레로 다가온 5.18 기념식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이 탄 축구교실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가 사거리에서 부딪혀서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6명의 부상자 가운데 초등학생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교실 승합차 운전자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어젯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반면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훈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검찰은 구속된 강신명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 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조사를 더 벌여서 이철성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전직 수장들의 구속으로 경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왜 하필 지금이냐는 불만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아침엔 첫 소식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을 통해 친박계 인사들을 위한 선거 전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보고서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강 전 청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맞지만 관행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최고 지휘권자였던 강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훈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경찰은 당시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검찰이 최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차지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경찰은 친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바닥민심 등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보고서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새로 생긴 국민의당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고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최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결과 예측이 틀렸으니 심각한 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문을 모은 수준으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에 개입하려던 정황이 나온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전직 경찰총장과 간부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후배 검사의 비위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대방의 전직 수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 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걸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은정 충주지청 검사는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이들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비위 혐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임 검사는 당시 간부였던 이들이 윤 검사를 법적으로 징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와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듬해 사직 처리됐다고 합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에야 윤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쯤 임은정 검사를 고발인으로 조사한 뒤 김 전 총장 등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돈과 김 전 차관의 직무 연관성이 확인돼야 하죠.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이 같은 관련성을 드러낼 중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건 청탁을 했는데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던 직원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접속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2012년 4월 당시 광주 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김모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이뤄지지 않자 윤 씨는 자신을 비롯해 김 전 차관과도 친분이 있던 박모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두 사람이 청탁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그 뒤 박 변호사가 실제로 김 전 차관과 연락을 취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수사단은 특히 그 뒤에 벌어진 상황에 주목합니다.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던 직원이 사업가 김 씨의 횡령 사건을 조회한 접속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후 현직 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 사건 기록까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 씨의 뇌물이 김 전 차관의 직무와 관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건을 알아봐준 사실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결장 가신 적도 없다는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던 축구교실 승합차가 사거리에서 다른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가 지금 6명인데 초등학생 1명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왜 사고가 난 건지 축구교실 승합차 운전자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 어제 저녁 8시쯤 축구교실 승합차와 또 다른 승합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서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체는 인도로 튕겨져 나갔고 승합차 문짝도 떨어졌습니다. 지붕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이 차에는 사설 축구교실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8살 어린이 등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119에 구조됐지만 2명 모두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초등생들과 다른 승합차 운전자, 길을 걷던 대학생 등 6명이 다쳤고 현재 인천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차에 타고 있던 8살 어린이 1명은 중상입니다. 축구교실 승합차 운전자 24살 김모 씨는 차를 몰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은 이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동차 관세 결정을 길게는 반년까지 미룰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연기 발표는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시간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결정을 길게는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 90일째인 오는 18일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가 6개월 연기되면 11월중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돈 265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증시도 약세로 출발했으나 자동차 관세 부과 연기 소식에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한 달 전쯤에 나왔었죠. 미국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에서 낙태 금지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엘라베마주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앞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엘라바마주 상원이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하원 가결을 거친 법안은 임신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합니다.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최고 99년형 혹은 종신형을, 낙태 시술을 시도한 의사에 대해서도 최고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낙태 옹호 단체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무시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Lives that they are risking, that what they care about is getting attention in their own movement, in their own elections next fall. 미국 언론은 이번 법안에 대해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연방 대법원 로데 웨이드 판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엘라바마주의 낙태 금지법에 위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16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거나 통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서울 용산의 국방부 아니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초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했던 한미 합의 내용과 달라진 것인데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환경협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미세먼지 관찰과 해양 쓰레기 관리 업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대기 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의 공동 연구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 계좌들과 관련해 12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차명 계좌 427개가 추가로 나왔고 금융위원회는 이 가운데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상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9개 계좌를 부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에서 하나금융 측이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5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573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 3월과 비교를 하면 0.15%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과 성북구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5분 북한 평안남도 양덕 서남 서쪽 16km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5km로 자연 지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김포시 의회 의장 유모 씨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아내와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 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가수 비가 어제 있었던 중국의 대형 국가급 행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부부도 참석한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 가수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이제 한류 스타들이 중국 공연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더 개방이 되는 조선 왕릉 숲길이 있습니다. 구리 동구릉, 화성 6능과 건능, 서울 태능과 강릉 등에서인데요. 남양주 광릉, 산릉, 파주 3능 숲길은 새로 개방이 이번에 됩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영남로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1회째입니다. 100년의 함성, 아리랑의 감동이 슬로건입니다. 특히 관심이 높은 밀양강 오디세이는 올해 새로운 연출로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직권남용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세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수사조정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밝힙니다. 오전에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핵심 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가의 이명희, 조현아 모녀의 관세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로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조양호 회장 별세 등의 이유로 2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때이른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광주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강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도 기승이죠. 오늘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 특히 오전과 밤에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합니다. 오늘 서울과 청주, 대전과 대구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29도, 함흥이 28도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남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의 한 다리 위를 달리던 택시가 난간을 들이받고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승객 1명이 숨지고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지나던 시민들이 달려가서 택시 문을 열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택시가 우회전을 하며 다리로 진입합니다. 중앙선 쪽으로 치우치자 기사가 급히 운전대를 돌립니다. 택시는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7m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사고는 어제 새벽 5시 20분쯤 일어났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맨 먼저 구조에 나선 건 다리 위에 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강목 같은 거 가져와서 열었거든요. 119 오고 경찰 오고. 택시기사 61살 양모 씨는 크게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니까 충격이 나도 좀 있을 것이고.
반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53살 손모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택시가 떨어진 지점은 바로 이 산책로 위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손 씨는 평소 잘 타지 않던 택시를 타고 이른 아침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애끼는 스타일인데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왔겠지. 경찰은 운전대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양 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소식 어제 아침에 전해드렸는데요. 택시 창문에는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은 최근 들어 4번째입니다. 어제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집회엔 만여 명이 참가해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인도위 곳곳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택시기사 77살 안모 씨가 분신했습니다. 안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소카에 반대하는 문구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 측은 안 씨가 타다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고 관련 집회에도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 측은 11인승 승합차를 부르면 기사가 같이 오는 타다 서비스가 편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며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10,000명 넘게 모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청와대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아야만 우리의 처절한 느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앞서 서울 개인 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와 소카가 편법 영업으로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의 영업이 불법인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안양교 위에서 공사 중이던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다리 옆에 기댄 채 쓰러져 있습니다. 난간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졌습니다. 부서진 부품들은 다리 위에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구로동 안양교 위로 공사를 하던 대형 굴착 장비가 넘어졌습니다. 이곳에선 2021년까지 안양교를 6차선으로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50톤 정도의 굴착 장비가 공사 기초 작업을 하다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당시엔 차량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모두 대피했고 지나가던 차량 한 대의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 사고로 남부 순환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가 쓰러진 경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를 나선 시민들 옷차림이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광주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입니다. 폭염특보는 지난 2016년엔 경기 동북부에서 2017년엔 대구에서 처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첫 폭염특보는 광주 차지였습니다. 데프리카를 이긴 광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 풍암 자동 관측 장비엔 어제 낮 2시 36분 33.1도가 기록됐습니다. 공식 기온으로도 광주와 대구는 31도를 넘겼습니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았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초여름 날씨의 주범은 일본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입니다. 기상청은 이 바람이 내륙의 산을 넘으면서 더 덥고 건조해진 상태로 광주에 다다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에 햇볕이 강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세종 31도, 서울 30도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고온 현상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벌써부터 한여름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어제는 광주의 최고 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도 처음으로 30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조주의보와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5월 15일이었는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에 말이죠.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일단 올해가 가장 기본적인 건 지구온난화로 네.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광주 쪽에서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일본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남동풍이 네. 내륙 쪽의 산맥을 넘어서면 상당히 고온건조한 그런 공기가 광주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제 전국적으로 기온은 다 높았습니다. 평년보다 높았지만 유별나게 광주 쪽으로만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그런 지형적인 영향도 있었죠. 네, 올여름 들어 첫 폭염특보였는데 말이죠. 네. 평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빨라진 거예요? 굉장히 빠른 것이죠. 일단 폭염특보제가 시작된 게 2008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11년 만에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는데 최근에도 가장 빨리 발령됐던 게 2016년에 경기 동북부 지방,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대구 인근 지역이 5월 19일 날 발령됐거든요. 네. 그보다도 무려 나흘 이상 앞당겨진, 굉장히 좀 빠르게 폭염특보가 발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를 넘어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이 30도고요. 각 지역도 거의 30도가 되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올 봄에 들어서는 오늘이 가장 더울 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센터장님, 지금이 봄인가요? 아니면 여름인가요? 여름이 이미 시작돼 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름을 갖다가 기상학적으로는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게 9일 평균입니다. 아하, 9일 연속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9일 평균이요? 오늘이니까 네네. 16일이니까 앞에 4일 전 12일, 네네. 뒤에 4일, 그러니까 20일. 요 9일 평균을 내서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었으면 그때 16일을 갖다가 여름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 뒤쪽 날 기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름이 시작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5월 하순에서 6월 초 여름이 시작되는데 기상학적으로는 최근에 계속 빨라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여름은 좀 빨리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추세라면 올 여름, 지난해 여름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올 여름도 역시 역대급 폭염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계절적으로 빨리 더워지고 네. 있고, 많은 하여튼 기상 전문가들도 올 여름이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참 보기 드문 아주 정말 심각한 폭염이었거든요. 네. 과연 그 정도까지 가겠느냐 하는 점은 아직은 섣불리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올해도 상당히 역대급의 더위가 올 것만은 틀림없다. 그다음에 더위도 좀 빨리 오면서 6월 이때도 상당히 더운 그런 계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폭염의 발생 여부는 어떤 조건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확장해 올라오느냐고요. 네. 최근 패턴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외에 티베트 고원 쪽에서 만들어진 열돔 현상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일어나는 지역은 대개 열돔 현상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중국 쪽으로 굉장히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 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같이 아우러지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하긴 하지만 엘니뇨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평년보다는 무더운 역대급의 여름이 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로 네. 봐서는. 요즘에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저도 요즘에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예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 이 일교차는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일교차가 크냐 하면은 한여름이 되면은 이 고온다습하지 않습니까? 습도가 네. 높습니다. 습도가 높고 이제 이 새벽에도 구름이 좀 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기온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열대야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교차가 적어지는데, 최근에는 계속 이동성 고기압권 내에서 구름이 없는 데다가 습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산 행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밤중에는 이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기온이 낮은데, 낮에는 일사라든가 이런 걸로 기온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15도 이상이면 거의 정상인들도 건강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런 일교차가 큰 거는 사라질 겁니다. 네, 때이른 더위도 문제지만 요즘에
건조한 것도 큰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뭐 보름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 봄에 3, 4, 5월 전체 강수량 봐도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의 44%밖에 비가 안 내렸습니다. 네. 저희들이 기상학적으로 70% 이하면은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상학적으로는 가뭄이고요. 최근에 이제 햇볕이 심하다 보니까 농업적으로도 가뭄입니다. 다만 수문학적 현재 댐이라든가 이런 저수율이 좋기 때문에 수문학적 가뭄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더 지속되면 좀 심각해질 거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5월에 들었으면서 서울에 비가 안 내렸다는 겁니다. 네. 서울이 5월 평균 강수량이 한 105.8mm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1mm가 채 내리지 않았고요. 일단 뭐 20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비가 한 차례 예상이 되고 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오더라도 비의 양은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런 건조한 상태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비가 예상된다면 이번 뭐 일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뭐 때이른 더위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서울 등 중부지방은 일단 일요일까지는 뭐 오늘이 가장 높고 내일이 네. 약간 낮아지더라도 평균보다 2도에서 한 7도 이상 높은 무더위는 뭐 계속될 거고 보이고요. 일단 20일 날 기압골이 통과하고 나더라도 기온은 평균보다 계속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여름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요즘처럼 더위가 때이른 상태이긴 한데 미세먼지는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뭐 대기질 상태는 나쁜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동성 고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안개 끼는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요새 특징이 봄철하고 겨울철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요새는 대개 밤에 안정되는 공기 안정되는 밤서부터 오전 사이가 가장 나쁘고요. 네. 오후에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좀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좀 좋아지는 패턴인데 이런 패턴으로 해갖고 최근에 좀 수도권 쪽이 계속 나쁨 상태, 오늘도 뭐 나쁩니다만 이런 상태를 보였는데 일단 이제 오늘 오후서부터 좋아지면서 당분간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좀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일 날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황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지나고 나면 여름철로 접어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 좀 낮아지거든요. 다시 이제 늦가을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는 뭐 좀 나쁘더라도 크게 나쁜 상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존과 자외선도 요즘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햇볕 강도가 높아지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가장 나빠지는 게 자외선이고요. 자외선 농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또 다시 나빠지는 게 오존이죠. 오존 같은 경우야 실제로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광학 반응으로 일어나는 건데 지금 뭐 오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미세먼지를 그래도 마스크로 막을 수가 있는데 오존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가스성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 나쁘거든요. 근데 대개 오후 한 3시, 4시에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오존주의보도 막 발령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이 기간도 계속 앞당겨지고 있어요.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월 28일 대구에서 발령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5월 15일, 올해는 5월 4일. 계속 매년 열흘 이상씩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후에 특별히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는데 갑자기 유리 조각이 씹힌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항의하자 음료수 회사는 캔 음료 한 상자를 건넸다고 합니다. 만약 대기업 제품에서 이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면 대응이 달랐을까요? 대기업 역시 이물질을 얼른 가져가고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김모 씨는 캔 음료수를 마시다가 4mm 길이의 유리 조각을 삼킬 뻔했습니다. 음료수 회사에 신고했더니 캔 음료 한 상자를 주면서 유리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먹고 싶겠습니까? 시계통에 바로 보냈죠. 밀봉해서. 경기 화성에 사는 박모 씨는 밀봉된 커피 믹스를 뜯었는데 바퀴벌레와 알이 나오자 깜짝 놀라서 커피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네 회사 측에서는 이게 절대 발견될 수 없는 뭐 사이즈고 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커피를 보내더라고요.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것만 해도 연간 3,000건이 넘습니다. 벌레가 9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금속이나 플라스틱, 유리도 6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도 피해 소비자들에게 새 상품을 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가져간 뒤에 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물론 실험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캔 생산 라인에서 유리 조각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제조공정상에는 이물이나 특히 살아있는 벌레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로는 돼 있어요. 이물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별다른 보상도 못 받는 소비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기업 쪽에 문제를 제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곧바로 식약처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뻔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기다리기도 하는데 셋 중 둘은 아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공덕동에 사는 정모 씨는 음료에서 곰팡이가 나오자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페트병을 직접 밀봉해서 택배로 보내야 했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결과를 듣기까지도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정 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입니다. JTBC가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이물질을 조사해도 셋 중 2번꼴로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식약처에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제조 단계에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항목을 아예 따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제조 공장을 직접 방문해도 공정을 다 따져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식품회사 책임이라고 밝혀져도 특별한 보상 규정이 없어서 같은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 단계별 보상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5.18 관련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다룰 당 의원총회는 계속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관련해서 간사회동을 했습니다. 징계를 직접 논의한 건 아니고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게 지난 2월이었고 석 달 넘게 지나도록 국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김진태, 김순예,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또 미뤄졌습니다. 5.18 앞두고 5.18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이 어제 저녁에 만나 논의했지만 결과물은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윤리특위는 간사회동을 갖고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자문위원회 재구성 여부를 놓고 이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와 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특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회 자격 문제를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문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당들이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다음 주 자문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듣고 새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 기념일 이전 5.18 모독 발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5.18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지금 광주는 기념식에 참석을 하겠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망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온다면 광주 방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농락한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선행하라. 광주민주화 관련 시민단체, 지역정당 등 200여 곳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두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황 대표는 지난 3일에도 광주를 찾았다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황 대표가 진정으로 5.18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주에 오겠다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폭언한 한국당 의원 3명을 징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또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 없이 광주에 온다면 막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서 반대하고 규탄하고 참여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만드는 등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광주 시민 모두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5.18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광주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 5.18 기념식 이전에 망언을 한 의원들 징계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한 비난 여론에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국가보훈처의 초청을 받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가는 것이 맞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5.18 망언 의원 징계에 대해선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징계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의원총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는 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이 광주 시민들의 운원을 달래는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서 이렇게 물병 맞으러 가는 겁니다. 나 좀 두둥겨 패다오. 그걸 보여주려고 가는 거죠. JTBC 강연입니다. 네, 모레 있을 5.18 기념일을 앞두고 당시 희생자들의 사연도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나섰다가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았던 당시 고등학생은 50대가 돼서 이번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교련복 바지를 입은 학생이 병원 침대에 실려 옮겨집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전영문 씨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을 배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허리띠 양철 부분에 먼저 맞은 덕분에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다리 마비 등 총상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수업을 받지 못해 결국 학교를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50대가 된 전 씨는 어제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981년 2월 받을 졸업장을 38년 늦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교실에 찾아가 감회해졌습니다. 전 씨 골반뼈에는 빼내지 못한 총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간 건 후회를 안 해요. 거기 가서 다친 거고는 내 운명이고. 올해 5.18 39주년 기념식에는 이런 학생 희생자들의 사연이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쟁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안종필 군입니다. 당시 고교 1학년이었던 안군은 유품으로 교복 영수증과 500원을 남겼습니다. 유족들은 안군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5.18 당시 숨진 학생 희생자는 16개 학교 18명으로 추정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던 오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른 겁니다. 이른바 동물국회 상황을 거치면서 나왔던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전면에 앞세운 오신환 의원은 전체 24명 의원의 투표 중 최소 13표를 얻었습니다. 바른정당계 의원 8명에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최소 5명 이상이 오 의원을 지지한 겁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른바 사보임 논란 당사자입니다.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자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 오 원내대표를 사퇴시킨 겁니다. 불법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무조건적인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는 그 의도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도 처음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엔 자유한국당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회의까지 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이 선거제도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은
세비는 줄이되 의원 수를 늘려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이후 선출된 야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재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겨냥해 진짜 민생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어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경제와 민생을 가장 앞에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여야가 다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붙었습니다. 경제망상이 이제는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성장률, 일자리, 수출, 다 실업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성공으로 갈 가능성은 이렇게 되면 정말 0%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중요한 지표가 모두 빨간불이고 최악의 상황이라며 반성은커녕 성공이라고 말하는 분은 달나라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외 여건의 악화를 강조하며 경제 실정론을 방어했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서 수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추가 경정 예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런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대외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경기 심리 지표는 좋아지고 창업기업 수 등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 폭망이나 당장 위기에 빠질 것 같이 말하는 것엔 동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일본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망언은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에 따른 경질과 사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집권 자민당이 의원들의 실언 방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에서 제작한 유세활동 매뉴얼입니다. 붉은 글씨로 배포 엄금, 내부 자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A4 한 장짜리 매뉴얼은 유세활동 중 실언과 오해를 막기 위해 주의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센 표현에 주의하라며 5가지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 사고나 재해 관련 배려가 부족한 발언, 병이나 노인에 관한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역사인식이나 정치 신조에 대해선 사죄도 못하고 문제가 장기화된다고 했습니다. 주워 담기도 어렵고 파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위험한 표현은 주변에서 동조한다고 해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담겼습니다. 자민당이 이 같은 매뉴얼을 만든 건 고위 인사들의 설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 피해 지역 복구보다 정치인이 중요하다거나 총리, 부총리를 생각해 다리 건설을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아베 정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당내에서 이런 매뉴얼이 나온 데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호텔에 불이 나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방화 용의자가 붙잡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호텔 측과 다르게 이를 듣지 못했다는 투숙객들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호텔에서 검은 연기가 새나옵니다. 투숙객들이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난간에 서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다급히 이들을 구조합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호텔입니다. 호텔 로비 공간이 모두 이렇게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은 이 로비 안쪽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37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호텔에는 투숙객 41명이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했지만 탈출한 투숙객 중 일부는 경보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보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경보음도 안 울렸습니다. 없었어요. 전화를 해줘서 제가 탈출했어요. 동료 직원한테. 경찰은 누군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55살 조모 씨가 방화 용의자로 붙잡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밝혔고 차량에선 기름통과 작두 등 공구 더미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했는지 등 불을 지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KTX 열차의 창문이 깨졌는데 접착 시트만 붙이고 다음 날 계속 운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매뉴얼대로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내 불안감에 시달린 승객들이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오전 9시 반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목포행 KTX 열차입니다. 깨진 객실 유리창에 반투명 접착 시트가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습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시트가 바람에 나부낍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객실 내부에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커집니다. 제가 앉는 자리 바로 외부더라고요. 저는 하루 전에 예매를 했다. 그랬으면은 나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씨는 결국 자리를 옮겨 앉았지만 열차가 달리는 2시간 내내 불안을 느껴야 했습니다. 해당 열차는 지난 14일 밤 마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오는 도중 선로 자갈이 튀면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당장 대체할 열차가 없어 매뉴얼대로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창은 깨졌지만 내부에 강화 유리가 남아 있어 안전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객실에서 거센 바람 소리에 시달려야 했던 승객들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한국인 출입 금지를 내건 일본 대마도 곳곳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가게들이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고 싶은 건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일본 대마도의 중심가인 이즈하라입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게 문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나왔다고 하자 손사래부터 칩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서비스とかね、サービスディスカウント韓国人同士でですね、多分その女の子の取り合いみたいになったんでしょうね。で喧嘩になってる。 인근 한 주점은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을 꼬집어 거절합니다. 喋れなかったらお断りけど、で今オープンして2年半ぐらいなんですけど、まず地元の人に知ってもらわないかんので。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발도 큽니다. 한국 사람 뭐 출입금지가 없어서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도 하는데 다가오지도 않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의 부족한 질서의식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술도 가져오고 된장부터 고추장부터 왔는데 나중에 보면 병이고 뭐 김치고 뭐 된장이고 막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마도 명소인 와타즈미 신사. 소원을 적은 나무 판자를 걸어두는 곳에 한국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 전망대 근처엔 한글 낙서가 가득합니다. 가게 앞에 버려진 꽁초들은 대부분 한국 담배. 담벼락 안에 집어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ラーメン屋さんによく並ぶんですよね。なんかよくここ座ったりとか、こういう蔵の上とか、その時じゃないですかね。 늘어나는 한국인 낚시 여행객도 현지에선 논란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제방이 일본에서도 오징어 낚시로 손에 꼽는다는 명소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곳에 낚시를 하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방 입구에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을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国民性が違うからですね、習慣とから違うから仕方ないし、人によってはそういう人もいるかもわからない。誰かが変えたんでしょうね。そしたら勝手にですね。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庭に入ってきてはそのなんか花を見たり、なんかねすごい入ってくるんですよ中に。なんでかなと思いながら、それが普通なのかなとか。 인근 또 다른 어촌 마을에도 한국어가 쓰여진 쓰레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落としたの気がつかなくてね、そのままになったもんね。でも結構あったよ。蓋とね、底とお弁当に入った。 일본 백대 해변에 꼽히는 미우다 해수욕장.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백사장 안쪽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을 마주보고 있는 바닷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해변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대부분 이렇게 한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그물이나 어구 등을 봤을 때는 한국 고기잡이 배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조류를 타고 이곳 대마도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 쓰레기를 인근 어촌들이 돌아가며 치우는데 주민 70명이 하루 반나절 만에 200톤을 수거했습니다. 袋がね来るのが足らんかったけ、これだけやけどこれの倍も2倍も3倍もなる。すごいゴミよ。ウニやアワビやサザエ、そんなのがみんな
発泡スチロールが崩れて詰まってしまって漁ができんと。 현재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부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버려진 팩소주부터 담뱃값, 그리고 페트병, 그리고 여기에는 숨겨놓은 도시락 쓰레기까지 대마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에서 한국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다음 달 말에 G20 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무력 시위가 2번 있었고 북미 관계에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 한국 방문이 성사된 거라서 어떤 논의가 이번에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한미 정상회담은 워싱턴 회담 이후에 약 2달 만입니다. 그러면은 G20 회의가 끝나고 오게 될까요? 날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G20 정상회의가 다음 달 28일부터 또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회의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2번째 방한으로 앞서 지난 2017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 표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여기에 한국 자동차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또 아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미 국무부는 양측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논의했고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에 방점을 둔 반면에 러시아 외교부는 정세 안정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가능한 조치가 논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방탄소년단 소식도 있네요. 뉴욕 공연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간 15일에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야외 공연장인 럼지 플레이 필드에서 진행된 이 서머 콘서트 시리즈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건데요. 최대 5,000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은 다양한 피부색의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또 불타오르네 2곡을 선보였는데요. 짧은 공연임에도 이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센트럴파크 일대에는 일주일 전부터 노숙 행렬이 이어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끝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오늘부터 신규 취급하는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0.09%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코픽스 하락에 따른 건데요. 이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수신상품 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이 됩니다.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코픽스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3년 11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올봄 최고더위, 광주 폭염주의보, 그리고 공기질 나쁨인데요. 계속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은 올봄 최고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륙 곳곳 30도를 웃돌겠고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광주 지역은 더위가 더욱 강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특히 오전과 밤에 농도가 높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죠. 오늘 서울 30도래요. 맙소사. 올여름은 얼마나 더우려고 이럴까 하며 걱정하셨고요. 이틀 연속 모기 잡았다. 이제 그냥 여름이야 라고 이미 여름을 받아들인 분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다들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몇 달간 잘 견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내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주원태 회장을 그룹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가족들이 좀처럼 합의를 하지 못하자 정부가 직권으로 정해준 겁니다. 이명희 씨와 세 남매가 갈등을 벌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는데 지분 상속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조양호 전 회장을 이을 차기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한 건 아들 조원태 한진칼 회장입니다. 한진 측이 총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자 공정위가 직권으로 정한 겁니다. 공정위의 재촉에 한진 측은 뒤늦게 관련 서류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분 상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수 지정은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상속받게 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4%입니다. 3남매의 주식은 2%대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로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면 배우자인 이명희 씨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상속됩니다. 이어 3남매에게 각 3.95%의 지분이 넘어갑니다. 이럴 경우 4사람의 지분은 모두 6% 남짓이 됩니다. 경영권을 놓고 어머니 이명희 씨의 입김이 세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갈등이 표면화하는 조짐도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룹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자 한진그룹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세 남매가 공동 경영보다는 회사를 쪼개 독립하는 계열 분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벌과 총수 명단도 어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재벌에 포함되거나 3, 4세가 총수로 나서는 등 일부 변화도 엿보입니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건강 소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총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 원이 넘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총수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총수가 바뀐 곳은 LG와 한진, 두산 등 3곳입니다. LG 구광모 회장과 두산 박정원 회장은 창업주 이후 4세대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총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자필 서명하고 그다음에 건강 소견서를 종합 고려를 해서 카카오와 HDC는 자산 10조 원이 넘어 새롭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상위권 재벌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 5개 그룹의 자산이 59개 그룹 전체 자산의 54%를 차지합니다. 매출액은 57%, 당기 순이익은 72%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지배 구조와 내부 거래 상황을 분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계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진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에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지정됐습니다. LG와 두산그룹의 총수도 각각 구광모 회장과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재벌 3세와 4세 경영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 해마다 5월 초면 규제 대상이 될 재벌과 총수를 지정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주 정도 미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 대기업 집단 지정, 동일인 네. 지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죠. 아하. 이 재벌 문화가 있어서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체제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한 그룹 같은 경우에 네. 대표이사가 있고 동일인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소위 말하는 재벌 오너의 하나의 오른팔 이런 경우가 많은 네.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 이 그룹 집단의 이 지배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동일인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매년 그러니까 5월 동안에 네.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사익 발생하면 편취라든가 또 친족을 예, 그렇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예. 이걸 지정해서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친인척도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네.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동일인을 쭉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을 이제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매해마다 바뀌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주 넘게 지연이 됐던 것은 한진그룹의 이 동일인을 네. 끝까지 한진그룹에서 확정해서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공정위 직권으로 한진그룹의 동일인은 이제 조원태 사장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어제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조원태 사장을 지정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공정위도 파악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일단은 한 1주 넘게 기다려준 것은 이제 오너 일가, 뭐 삼남매라든가 남아있는 이제 이명희 씨가 정해서 갖고 와라를 기다려줬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너무 미뤄지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한진그룹의 현재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공정위 스스로 파악을 한 결과 이제 조원태 사장으로 파악하고 어제 동일인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네. 이명희 씨와 세 남매 지분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네. 특별한 상속에 관한 어떤 뭐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네 명의 지분이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등의 뭐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여의도 또 증권가에서는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진그룹 내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정보들이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 조영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약 한 18%, 17.8%가 되는데 네. 이것을 부인 이명희 씨와 자식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 하나가 지분을 가지고는 확실한 지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합의 끝에 누구에게 이제 경영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이명희 씨가 뭐 딸 한 명과 네. 이제 적극 지지를 하고요. 뭐 조은태 씨 딸 한 명 이렇게 좀 뭐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은 가족들이 누구 한 명을 확실한 동일인 이 그룹 대표로 밀어주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진그룹의 행보는 완전히 안개 속에 빠졌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열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공동 경영, 그러니까 네. 즉 삼남매가 다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과거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것들 예상했는데 이런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그동안 앞서 우리나라 재벌그룹에 있었던 수많은 형제 난에서 결국 마지막은 쪼개서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열 분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뭐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세간에서는 조현아 씨가 뭐 호텔 쪽을 끌고 나가고 뭐 이명희 씨와 조현민 씨가 한쪽을 끌고 나가고 조은태 씨가 쪼개 나가는 계열 분리 가능성을 일단은 높게 보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자칫 조 씨 일가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잃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한진칼이라는 게 전체 한진그룹의 이제 지주회사격이 네. 되는 거거든요. 한진칼을 지배하면 전체 한진그룹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진칼에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많이 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강성호 펀드라고 해서 기존에 진입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이제 곳도 있고 이 밖에 뭐 일부 외국계 자본들도 이제 뭐 속속 한진칼을 지배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 삼남매가 합의를 하지 못하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디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에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LG는 구광모 회장 그리고 두산은 박정원 회장 네. 총수로 지정이 되고 동일인 지정이 올랐습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세, 2세, 3세, 4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 대기업 집단 지정이 된 59개 중에 4세대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입니다. 네. 구광모 회장은 이제 4세대고요. 두산의 이번에 박정원 회장 역시도 4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제 4세까지 동일인으로 올라섰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스마트폰이 너무 안 팔려서 네. 모바일 사업을 아예 베트남으로 넘겨서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건가. 또 기존에 이제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이게 이제 숙부죠. 와 어떻게 또 구광모 회장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가도 숙제가 될 수 있고요. 박종원 회장도 두산이 지금 뭐 건설 부분에 있어서 뭐 유동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큰 숙제를 안고 이번에 이제 4세대가 전격적으로 앞서게 나가게 된 또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재벌 순위에도 변화가 눈에 띄는데 네. 한화그룹의 급 부상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번 발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뭐 1위야 삼성이 뭐 400조가 넘으니까요. 부동의 1위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2위와 3위가 바뀌느냐. 네. 즉 최근에 이제 SK는 하이닉스의 약진이 굉장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SK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2위가 되느냐를 집중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2위는 현대차그룹, 3위는 SK그룹이었었고요. 전체적으로 10위권에서는 한화가 굉장히 좀 빠른 약진을 좀 보였었습니다. 뭐 최근엔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었는데 한화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10위권 내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순위에 조금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네, IT 기업으로는 최초로 카카오가 재벌 집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같은 이제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 크게 둘로 나눕니다. 네. 5조 원 이상을 이제 공시대상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5조 원 이상 중에 10조 원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엄밀히 말하면 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 재벌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번에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인 34곳에 들게 되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큰 틀에서 굴뚝산업에서 ICT에서도 속속 이런 자산 규모가 큰 공룡들이 나오고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네, 다른 IT 기업들의 약진도 지켜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인멸 수사가 그룹 윗선을 향해 올라갈 단서를 잡았습니다. 증거를 없애라고 지휘한 삼성전자 TF 임원이 구속된 직후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TF의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을 그 윗선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없어지고 난 뒤 사실상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사업지원 TF의 백모 상무 등입니다. 백 상무 등은 구속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전에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영장 심사를 한 법정에서도 윗선의 존재를 부인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상무 등의 진술에 따라 바이오에피스에서 시작된 증거인멸 수사가 그룹 핵심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백상무 등에게 지시를 한 윗선을 삼성전자 TF의 정현호 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사장이 증거인멸은 물론 분식회계 의혹 등에도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유명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초청도 받으며 12년 동안 21개국에서 공연을 해온 옹알스. 그들이 보여주는 웃음 뒤에는 서러움의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이 옹알스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때는 텔레비전에 나와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우연히 중증장애인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간 개그맨들은 웃기지 못했고 저희의 몸으로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코미디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 하나만 믿고 무작정 해외로 떠났습니다. 웃길까 안 웃길까 테스트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리에서 무작정 저 귀퉁머리 있잖아요. 역 옆에 그런 데서 쓰레기통 옆에 그것도 처음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가 무대였습니다. 재밌는 몸짓과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고 20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2년 전에는 뮤지컬 무대로 손꼽히는 영국 웨스트엔드에도 올랐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는 무대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렇게 21개 나라, 46개 도시를 누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행기 값을 모았고 멤버 한 명은 암투병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기를 좇는 스타일 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와서 알려진 사람들을 더 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조금 깨졌으면은 코미디로 정치, 종교, 성별, 인종이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옹알스의 발걸음엔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를 유랑하며 웃음을 선물한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미디 같은 세상에 진짜 코미디를 선물하는 사람들.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멤버가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무대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페인령 마요르카 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배 옆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탈리아 선적의 차량 운반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요. 불길을 잡으려 스페인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20여 명의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됐는데요. 선원 중 일부는 배에 남아 화재 진압을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선 착륙하려던 헬기가 중심을 잃고 허드슨 강에 추락했습니다. 강 바로 옆에 있는 헬기 전용 비행장에서 VIP 손님을 태우려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유일한 탑승자였던 조종사는 신속하게 구조됐습니다. 조종사와 헬기 비행장 직원이 조금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당국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빌딩 꼭대기에서 무언가 흔들리는데요. 창문을 닦는 노동자 2명이 탄 바구니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작업 도중 바구니가 갑자기 흔들리며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275m 높이의 고공에 바구니가 워낙 심하게 흔들려 구조 작업에 애를 먹었는데요. 결국 구조대가 로프를 던져 바구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뒤에야 노동자 2명이 건물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두 노동자가 침착함을 잃지 않은 덕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에펠탑 건립 13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의 레이저쇼가 펼쳐졌습니다. 반짝반짝 에펠탑이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철탑으로 올해 건립 13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형형색색의 레이저쇼가 펼쳐졌습니다.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에펠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쇼는 현지 시간 15일부터 사흘 동안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4시 정각에 이렇게 10여 분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진 사건도 있었고요. 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기 진단, 지속 치료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인력과 예산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700명가량 등록돼 있습니다. 중증 환자 관리팀원은 10명, 한 사람당 70명을 맡는 셈입니다. 이곳에 전문요원 4명이 더 투입되면 담당 환자 수를 25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환자가 약을 잘 챙겨 먹도록 매주 관리하는 일에도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면담을 할 때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투여를 한다고 하면 일일 7명에 주 5일이면은 치료 35명. 센터 등록 인원에 비하면 좀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새로 들어오는 인력을 중증 환자 관리에만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진주 사건 이후로 지금 경찰에서 진단보호 요청이 사실 센터들마다 급증하고 있거든요. 4명 인력을 좀 더 위기대응 팀을 만들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 출동하는 응급 개입팀도 시도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그게 현실 가능하지가 않죠. 경기도가 지리가 얼마나 넓은데 후로 이동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벌써 무슨 일 나죠? 지자체가 직접 정신건강 사업을 기획하도록 돈을 지원하는 통합 정신건강 사업 등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직 얼마를 쓸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장 필요한 예산은 일부 확보했다면서도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그런데 이날 펑펑 울어버린 한 신참 교사가 있습니다. 나쁜 일 때문이었다고 전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의 감동 이벤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둔 강원도 평창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 부임 8개월 차의 새내기 수학교사 정윤아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정 교사는 입안의 담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아이들이 도통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소란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급기야 남학생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한 학생은 교실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때마침 들어온 교감 선생님은 눈치도 없이 응급처치 교육을 하랍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정신없이 흐르던 심폐소생술 영상이 한순간 영상 편지로 바뀝니다. 처음으로 맞으시는 스승의 날인데 저희가 선생님 위해서 깜짝 이벤트 준비했어요. 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어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감동의 눈물이 거치기 전에 반가운 얼굴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유나가 배웠던 선생님들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그대로 한다면 아마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믿어. 이벤트의 끝은 반 전체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스승의 은혜. 너희들이 항상 웃으면서 대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얘들아. 세상이 바뀌었고 교권은 무너졌단 말이 흔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은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런 훈훈한 스승의 날 모습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제 스승의 날 재량 휴교를 한 곳도 700여 곳이나 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공연을 하고 바람개비를 만들어 학교를 단장합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를 나누기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스승의 날 풍경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체 초중고교의 5.8%, 약 700여 곳은 아예 재량 휴업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와 김영란법 등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날짜를 바꿔서 본래 의미를 찾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맨 처음 스승의 날은 5월이 아니라 9월이었습니다. 충남의 적십자사 회원들이 은사님들을 찾아 나섰던 게 그 시작입니다. 이후 적십자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5월 15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업적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르쳐준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스승의 날이. 그래서 2월 말로 옮기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한편 예비교사들은 벌써부터 성추문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교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교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K리그 1부 리그의 수원 삼성이 2부 리그 광주 FC를 어제 3대 0으로 누르고 대한축구협회 FA컵 8강에 올랐습니다. 수원 삼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FA컵 역대 최다 우승 기록 4회를 넘어서겠다는 계획입니다. 1부 리그의 경남FC도 디펜딩 챔피언 대구FC를 2대 0으로 꺾고 FA컵 8강에 합류했습니다. 점점 더위의 기세가 강해집니다.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광주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강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기승이죠. 오늘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특히 오전과 밤에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대구가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 29도, 함흥 28도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이 많아서 올해 토요일 남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2인자였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다른 경찰 고위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 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청구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열려서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청탁한 사건을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던 직원이 들여다본 접속 기록을 파악한 검찰은 윤 씨의 뇌물이 김 전 차관 직무와 관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고 선고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